책임 능력. 책임 능력 뭐 나쁘지 않고, 원자행 이 심신장애 이 부분, 심신장애 시작해서 원자행까지 이어지는 이 흐름만 파악하면 이 파트는 사실 틀릴 게 없다. 그리고 사실 좀 핵심 포인트는 원자행의 가월성의 근거, 이쪽하고 이 한정 책임 능력자 뭐 이 정도, 이런 게 좀 포인트 같고, 나머지는 좀 쉬운 것 같아. 이거 임의적 감격 이런 거 뭐 이런 거 아니면. 그럼 이제 쭉 보도록 할게. 보면 책임 능력에 관한 대립이 먼저 나오죠. 책임 본질 파트. 뭐 이거는 사실 챕터 23 책임의 일반 이론에서 우리 체크를 했죠. 도의적 책임론은 책임 능력을 범죄 능력으로 파악한다 했잖아. 그리고 사회적 책임론은 책임 능력을 형벌 능력으로 파악한다 했었죠. 이거는 간단하게 넘어가고, 책임 무능력자 교사의 법적 문제, 도의적 책임론의 관점. 도의적 책임론은 자유의사를 인정해 행위 중심이므로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가서 공범이 성립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공범 종속성설의 입장이다. 기출에서 물어본 거는 도의적 책임론에 따라서 극단적 종속 형식에 의하면 책임 무능력자를 교사한 자가 공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를 물었어. 근데 일단 이 극단적 종속 형식이 뭔지에 대해 체크를 해야 하는데, 극단적 종속 형식, 이건 이제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도 있어야 되고 책임까지 있어야 되잖아. 이 위법성까지 있어도 된다는 게 제한적 종속 형식이었고, 극단적 종속 형식은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 구성요건,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 위법성, 그리고 책임까지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 책임 무능력자의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긴 해, 책임 무능력자는. 근데 책임이 없단 말이야. 따라서 도의적 책임론에 따르면 책임 무능력자를 교사한 자는 극단적 종속 형식에 의하면 교사 범위로 성립될 수 없다. 왜냐하면 책임 무능력자, 그러니까 정범인 책임 무능력자가 구성 요건은 있고 위법성은 있지만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극단적 종속 형식에 의하더라도 교사 범위 성립될 수 있는 건 아니다. 극단적 종속 형식이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있어야 되며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 체크하고, 그리고 책임 무능력자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은 있지만 책임이 조각된다는 점 이렇게 체크하면 될 것 같아. 공범과 이 책임 무능력자의 개념을 섞은 책임 무능력자에 대해서 섞은 개념이었죠. 사회적 책임론, 상습범과 형벌 능력. 사회적 책임론은 전과가 많은 상습 범위는 형벌 적응 능력이 없어 형벌 효과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책임 무능력자가 되고, 명정자, 술이 취한 자는 책임 능력자가 된다고 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형법 제10조는 도의적 책임론의 입장. 형법 제10조는 책임 능력 판단의 기준으로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을 규정하며, 이는 도의적 책임론, 자유의사일성, 인정, 의사 비결정론에 기반한 규정으로 해석됩니다. 2번 책임 무능력자에 관련 구형이죠. 이제 5번째 문항이 형사 미성년자와 심신장애인. 형사 미성년자와 심신장애인이 나왔네. 일단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14세 미만자는 형사 미성년자이고 벌하지 아니한다. 형사 미성년자 14세 미만자인가의 판단에 가족관계 등록부가 절대적 기준은 아니고 생물학적 방법에 의한 규정이다. 또한 심신장애는 심신장애라는 생물학적 방법과 사물 변별 능력, 의사결정 능력이라는 심리적 방법이 혼합적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형사 미성년자는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되어야 책임 능력이 부정된다. 뭐 아니죠. 형사 미성년자는 14세 미만인 거 이 자체로 책임 능력이 부정되는 것이죠.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 능력이 결여돼서 책임 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고, 이건 이제 심신장애이죠. 심신장애인. 다음 2-1 소년법의 적용. 범죄소년의 처벌 및 보호처분 여분. 범죄소년이란 형벌법규를 위반한 만 14세부터 19세 미만의 소년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4조 1항이 범죄소년은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보호처분은 가능한 책임 무능력자이다. 틀렸죠? 범죄소년은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야. 형사 미성년자가 아까 만 14세 미만자라고 했잖아. 여기는 이제 만 14세 미만자가 아니고 만 14세부터 19세 미만이 소년을 의미하는 게 범죄소년이야. 이제 형사 미성년자랑
범죄 소년과 형사 미성년자를 구분을 하도록 하고, 형사 미성년자 다시까지만 만 14세 미만, 얘는 만 14세부터 19세 미만의 소년. 아까 말했지만 형사 미성년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했잖아. 근데 이제 범죄 소년은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어. 구분해서 기억하도록 하고, 형사 미성년자의 보호처분과 상습성 인정 기준. 형사 미성년자라도 10세 이상의 소년에게는 보호처분이 가능하며, 과거에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도 상습성을 인정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맞는 질문이고, 빈출 질문이네. 형사 미성년자의 책임 무능력과 보호처분 기준. 사실심 판결 선고 시, 그러니까 재판 시에 소년인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되어 있네. 소년법이 적용 대상인 소년인지 여부는 심판 시, 즉 사실심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기출에서는 이 소년법 적용 대상인 소년인지 여부를 사실심 판결 선고 시가 아니고 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써줬어.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행위 시가 아니고 사실심 판결 선고 시야. 이거 굉장히 속일만 하죠. 주의하도록 해야 될 것 같아. 사실심 재판 시, 사실심 판결 선고 시에 소년법 적용 대상인 소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좀 비교해야 될 게,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감경되며, 이 경우에는 죄를 범할 당시, 그러니까 행위시 이때만 18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 사형 무기형을 선고할 그 경우에만 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좀 생각해보면 이 행위시를 기준으로 하는 게 나이가 더 어릴 거 아니야? 범죄 행위시 기준이. 그러니까 행위시를 하면 좀 더 봐준다는 거고, 이 재판시 한다는 게 좀 안 봐주겠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재판을 하는 거면 내가 범죄를 저지를 때보다 그 시간이 좀 지난 거잖아. 그러니까 봐주지 않겠다는 소리지. 조금 더 이제 소년한테 불리한 거지 사실. 그래서 기출에서 보면 소년법 적용 대상인 소년인지 여부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행위시이다. 틀렸죠? 사실심 판결 선고시라고. 행위시가 아니고. 조금 나중으로 보겠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 범죄 행위를 이때 하고 재판을 이때 한다고 치면 이때를 기준으로 보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체크하고, 계속 재판시가 기준이고, 항소심 판결 선고일에 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정기형 선고해야 된다. 맞는 지문이죠. 재판시가 기준이라는 거야. 계속. 부정기형의 의미와 소년법 적용 사례. 형법 제구조. 계속 얘기하지만 형사 미성년자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 형사 미성년자 벌하지 아니한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가능하지만 형벌을 구할 수 없다. 비교해야 될 게 아까 말한 범죄 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 보호처분도 가능하고 형벌도 가능하다.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가 정상적인 사물별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그에 대해 소년법에 따른 부정기형을 선고해야 한다. 틀렸죠? 이게 부정기형, 여기서 체크해야 될 게, 이 부정기형은 그러니까 형벌의 기간을 정확히 정하지 않고 뭐 상한과 하한 정해서 실제 복역 기간을 결정한 결국 뭐라고? 형벌이다. 부정기형도 형벌이에요. 형벌. 아까 얘기했지만 이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에 대해서는 보호처분은 가능하지만 형벌을 구할 수 없다. 근데 이제 부정기형을 선고해야 한다? 틀린 지문이죠. 형벌을 구할 수 없다니까. 좀 내가 체크해야 될 게, 내가 부정기형의 의미를 잘 몰랐거든. 그러니까 이제 부정기형도 형벌이 있다. 이제 이 정도 체크해주면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 심신장애인 한번 보겠습니다. 9번 사물변별 및 의사결정 능력, 법률 문제와 사실 문제의 구분. 이게 그러니까 사실 문제와 법률 문제를 바꾸어가지고 출제를 했는데, 보면 형법 10조에서 말하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 사물변별 능력 또는 의사결정 능력은 자유의사를 전제로 한 의사결정의 능력에 관한 것으로서 그 능력의 유무와 정도는 사실 문제에 속한다 할지라도 그 능력에 관한 확정된 사실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 문제에 속한다.
구분해서 보면 그 능력이 뭐냐?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유무와 이 정도는 사실 문제라는 거야. 반면에 이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그 심심상실, 심신미약에 해당하는 여부는 법률 문제라는 거지. 기출에서는 그 심심상실, 그러니까 사물 변별 능력, 그리고 의사결정 능력이 심실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해당하는 여부는 모두 감정사항에 속하는 사실 문제에 해당한다고 소개했는데, 이건 사실 문제가 아니고 법률 문제. 사실 문제는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유무와 정도가 사실 문제이다. 그리고 이게 앞서 말한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심신상실, 심신미약에 해당하는 여부는 법률 문제이다. 이렇게 바꿔 출제한 거 주의하도록 하고, 심신장애 인정 요건. 생물학적 및 심리학적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심신장애가 인정되려면 생물학적 요소, 정신병 같은 거, 그리고 심리학적 요소, 사물 변별 능력, 행위 통제 능력 결여 또는 감소, 이런 거 모두가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생물학적 요소, 그리고 심리학적 요소. 기출에서는 어느 하나에만 해당해도 그 심신장애가 인정된다고 했는데 틀렸죠. 그러니까 어느 하나에만 해당해도 심신장애자라고 했는데 이게 아니고 이 두 개가 모두 충족이 돼야 돼. 생물학적으로 보아 정신병 이런 게 있는 경우,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보아 행위통제 능력 결여 감소되거나 판별 능력, 사물 판별 능력 뭐 이런 게 감소된 경우, 이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심신장애에 해당하다. 둘 중 하나만 충족된다. 어느 하나에만 해당한다. 틀렸어. 이거는 심신장애자에 해당하잖아. 또 이거는 내가 오늘 좀 체크한 질문인데, 심신장애, 정신기능 장애의 손상만을 의미하지 신체기관 손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심신장애란 정신기능의 장애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체기관의 손상이나 신체적인 질병에 의한 장애는 심신장애에 포함되지 않는다. 심신장애란 일체의 정신적인 장애뿐 아니라 신체기관의 손상이나 신체적인 질병의 장애에도 포함된다. 틀렸죠? 신체적인 일체의 정신적 장애만을 의미하지 신체기관의 손상이나 신체적인 질병에 의한 장애는 심신장애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신만을 의미하는 거야. 정신만을. 간질병과 심실장애의 판단 기준. 피고인이 평소 간질병을 앓고 있다 하더라도 범행 당시에 간질병에 발작하지 않았다면 심실상실 또는 심신미약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당연히 범행 당시에 간질병 이런 게 발작해야 인정되겠죠. 심신미약자로. 심신상실자의 정의.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 중 하나만 결여되어도 심신상실자에 해당합니다. 심신상실자랑 심신장애로 이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뿐만 아니라 의사를 결정할 능력까지 없는 자를 말한다.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결정 능력, 이 둘 중 하나만 결여되어도 심신상실자에 해당한다. 심신상실자랑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뿐만 아니라 의사를 결정할 능력까지 없는 자를 말한다. 조금 비교해봐야 될 게 앞서 말한 심신장애 인정 요건. 생물학적 및 심리학적 요소는 모두 충족되어야 돼. 그러나 사물 변별 능력, 의사결정 능력은 둘 중 하나만 결여돼도 심신상실자에 해당된다. 10번과 12번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 두 개를 헷갈리지 않게 비교해서 외우도록 하자. 다시 정의를 해보면 심신장애자에 해당하려면 생물학적 플러스 심리학적, 이게 모두 인정되어야 심신상실자의 심신장애자, 그리고 심신상실자는 사물 변별 능력, 플러스 의사결정 능력 은 심신상실자. 너무 단어가 비슷하니까 헷갈릴 수 있어. 심신장애자, 심신상실자 구분하도록 하자. 자, 이제 그 다음 보면 의사의 감정서와 법원이 심신장애 판단. 의사의 감정서에 심신상실이 기재되어 있어도 법원은 형법 제10조에 따른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감정서의 내용에 법적으로 구속되지 않습니다. 감정서에 심신상실이라고 있더라도
이 감정서의 내용이 법적으로 구속되진 않는다는 의미야. 그래서 기출 내용을 보면 의사의 감정서에 심신상실이라는 기재가 있으면 법적 규범적 관점에서도 감정서의 기재대로 심신상실이라고 판단하여야 한다. 아니죠. 감정서에 심신상실이라고 의사의 그 감정서에 적혀있다 하더라도 무튼 그 의사의 감정서에 심신상실이라고 기재 있더라도 그 법적으로 구속되지 않으니까 법적 규범적 관점에서도 감정서의 기재대로 심신상실이라고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14번 성폭법과 원자행위. 자의로 심신상실 상태를 유발한 후 범죄를 저지른 후 심신장애를 이유로, 그러니까 원자행위죠. 원자행위 성폭법에도 반영되어 있니? 반영되어 있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성폭법상 특수건강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 원자행위잖아. 원자행위 뭐야? 형법제 10조 사망. 그러니까 위험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고 자의로 심신방해를 유발할 때는 형법 제10조 2항이 그 심신미약 필요적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 이게 바로 원자행위 규정이잖아. 체크하고. 한정 책임 능력자 심신미약 임의적 감경 작장 해미 정상 참작량 감경 장애 미수 해방 감경 심신미약 이렇게 이제 임의적 감경 규정이죠. 심신장애 반드시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틀렸죠. 임의적 감경 정상참 작량 감경 장애 미수 해방 감경 심신미약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무튼 작장해미 이렇게 외워보래. 김대한 책이 있었어. 김대한 선생님 책에. 심신미약자도 예외 없다. 재범 위험 시 보완처분 가능. 심신미약자라도 재범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면 보완처분 치료 감호 가능합니다. 심신미약자 행위는 임의적 감경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처분은 불가능하다. 전혀 아니죠. 재범이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면 보완처분이 가능합니다. 심신미약 상습성 부정이 절대 조건 아니야. 심신미약 등 정신장애가 있다고 해서 상습성을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사정들과 함께 고려해서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상습성을 부정하는 재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신장애가 있다고 해서 상습성 부정이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정들과 고려해서 상습성 인정할 수도 있고 부정할 수도 있고 이런 의미이죠. 기출에서 보면 행위자가 범행 행위 당시 심신미약 등 정신적 장애 상태에 있었다면 그 범죄 행위가 상습성이 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아니죠. 심신미약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습성을 부정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야. 다른 사정과 고려해서 상습성 인정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모르는 거지. 체크했죠? 한정 책임 능력자 충돌 조절 장애. 예를 들면 소아기후증 이런 거 있잖아. 충돌 조절 장애. 그러니까 성격적 결함을 얘기하는 거지. 원칙적으로는 심신장애가 아니라는 거야. 하지만 그 결함이 매우 심각해. 그래서 정신병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 이런 경우 또는 다른 심신장애 상류와 경합되는 경우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는 심신장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기출에서 보면 충돌 조절 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 내가 아까 푼 문제에서는 소아기후증이라고도 나오더라고. 아무튼 이런 건 정신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에 상관없이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죠? 그 정도에 상관없이가 아니고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해서 정신병으로 평가될 수 있으면 심신장애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니까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야. 충돌 조절 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 이미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든지 경합한 경우 인정할 여지가 있다. 맞는 지문. 충동 조절 못해도 법 준수 요구 가능하고 준수해라. 누구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범죄를 저지를 수 있어. 맞잖아. 이러한 성격적 결함을 가진 사람에게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적법행위 기대 가능성이 없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당연히 누구나 기도해야지. 내가 충동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라고 요구할 수 없으면 사회를 무법지대로 냅두자는 거야? 그런 건 말이 안 되잖아. 기출을 보면 반사회적 인격 장애 또는 기타 성격적 결함에 기하여 자신이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같은 자에 대해서는 자신이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틀렸죠? 적법행위 기대 가능성이 없는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자신이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지.
갑자기 성격하니까 그냥 이거랑 관련이 없지만 생각난 건데, 성격 뭐 있었어? 성격 책임 기억 안 나? 성격 책임 뭐였어? 우리 했던 거 성격 책임. 사회적 책임론 기억나지? 성격 책임 체크하고, 한정 책임 능력자, 청각 및 언어 장애, 농화자, 필요적 감명과 필요적 감경 규정을 한번 좀 체크해 보면서 거기 농화자를 또 체크해 보도록 할게. 필요적 감명, 자중해. 필요적 감면, 필요적 감경, 농방, 농화자, 방조. 청각 및 언어 장애인, 그러니까 농화자는 청각 기능과 발음 기능 모두의 장애가 있는 한정 책임 능력자로서 임의적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아니죠. 필요적 감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갑이 행위가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더라도 갑이 듣거나 말하는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면 갑이 행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농화자라면 형을 면제한다.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필감면이지 면제한다 아닙니다. 청각과 발음 기능 중 하나에만 장애가 있는 경우, 또 나왔죠. 하나에만 장애가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형법 제11조에서 규정한 청각비 언어장애, 그러니까 농화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형이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필요적 감경이니까. 농화자, 청각 플러스 언어장애, 따라서 농화자와 청각장애인은 다른 거지. 농화자는 청각 플러스 언어장애야. 그래서 청각장애인 이 하나만 있는 경우 필감경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청각장애인 또는 언어장애인도 이 농화자 조항 형법 제11조에 따라서 형을 감경받는다. 아니죠. 농화자는 정신적 능력과 관계없이 필요적으로 형 감경. 형법 제11조에 따르면 듣거나 말하는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는 정신능력, 사물을 변별하고 행위를 통제할 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필요적으로 형이 감경됩니다. 그러니까 정신적 능력과는 관계없이 농화자는 필요적으로 형이 감경된다는 거지. 자, 농화자는 정신적 능력과 관계없이 필요적으로 형이 감경된다. 형법 제11조에 따르면 듣거나 말하는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농화자의 행위는 정신적 능력, 사물을 변별하고 행위를 통제하는 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필요적으로 형이 감경됩니다. 단, 농화자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청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러니까 그 원자행위 경우이지, 그 경우에는 형법 제11조에 따른 형이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농화자라도 행위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이에 따라 행위를 통제하는 능력, 정신적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지 않는다. 틀렸죠? 농화자는 듣거나 말하는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 이 농화자라고 하죠. 이들은 정신적 능력이 유무와 관계없이 필요적으로 형이 감경되는 필요적 감경 규정이 있습니다. 기출에서는 형을 감경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정신적 능력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 있고 없고의 정신적 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필요적으로 형이 감경됩니다.